우리는 사랑이야. 오빠는 저랑 살고 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7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긴 세월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하지만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여보, 약은 챙겨 먹었어? 그 목소리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황혼의 불륜. 그리고 한 여자의 선택.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카페 유리창 너머에 쏠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 여자도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휴대폰을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짧게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수줍어하는 것처럼. 남편도 웃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택시를 탔는지. 그냥 정신을 차려보니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 끝에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우리가 함께 산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며 박봉을 받았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며 보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고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3시가 조금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물리치료 잘 받았어요? 응.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점심은 먹었어요? 응, 병원 근처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능숙한 거짓말. 뭐 먹었어요? 칼국수. 맛있었어요? 그냥 그랬어.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가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 탁자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습니다. 미선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요. 오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남편 생일.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최미선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은 메시지 하나만 있고 이전 대화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삭제한 메시지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미선 어제 통화하면서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미선 나중에 우리 둘이서 여행 가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미선 오빠 사랑해요.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랑해요.
그 여자가 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황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밥을 잘 못 차렸나? 집안을 소홀히 했나? 남편을 잘 못 챙겼나? 아니면 내가 늙어서? 거울을 보면 주름진 얼굴이 보입니다. 하얗게 샌 머리카락, 굽은 허리. 나는 73.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환갑을 넘었어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염색을 했고 옷차림도 깔끔했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외출한 후 나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어제 본 그 통장, 신한은행 통장, 다시 펼쳐서 자세히 봤습니다. 입금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현금 입금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그리고 통장 개설일, 작년 4월 15일. 나는 달력을 꺼내 작년 4월을 펼쳤습니다. 4월 15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남편이 이 통장을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 왜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고. 오후에 나는 그 신한은행 지점으로 갔습니다. 통장에 적힌 지점이었습니다. 은행에 들어서서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제 남편 통장인데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제가 부인인데 안 될까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해서요. 신분증하고 통장 가져오시면 남편이 아파서 못 나와요. 제가 대신 좀 알아볼 수 없을까요? 그러시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으려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통장은 언제 만들어진 건지만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작년 4월 15일이네요. 그날 직접 오셔서 만드신 건가요? 네, 본인이 직접 오셔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혼자 오셨나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라서요. 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행 근처에는 카페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카페에서 본 남편과 그 여자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들도 불륜일까요? 아니면 정말 평범한 부부일까요?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도 불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도 많고 재혼도 많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럴 리 없다고. 저녁 무렵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뭔가 이상하셨잖아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수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아버지 건강 문제 아니면 뭐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딸에게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버지도 사람이에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가지고 그러시는 거 좋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나이에 그런 거 신경 쓰시면 스트레스만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모르는군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번 외출했습니다. 병원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걸. 휴대폰 메시지도 계속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매번 메시지를 읽고 나면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삭제한 메시지 함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미선 오빠 목소리 듣고 싶어요. 미선 다음에는 어디서 만날까요? 미선 집사람은 눈치 못 채셨죠?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람. 나를 그렇게 부르는군요. 그리고 눈치 못 채셨죠? 라고 묻는군요. 나는 눈치챘습니다. 진작에.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남편의 재킷을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습니다. 꽃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3만 원. 날짜는 이틀 전. 나는 영수증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꽃을 사준 적이 없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그런 거 쓸데없는 돈 낭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꽃을 사줬군요. 장미를.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하얀 머리, 굽은 어깨. 이 모습이 싫었을까요? 남편이. 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전에 산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쓰지 않아서 굳어 있었습니다. 립스틱을 하나 꺼내 발라봤습니다. 붉은색이 낯설었습니다. 머리도 빗어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딸이 사준 것들. 엄마, 이거 입으면 예쁘실 거예요 라고 했던 옷들. 한 벌을 꺼내 입어봤습니다.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나는 립스틱을 지우고 옷을 벗어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응.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보리차. 차를 내오면서 물었습니다. 내일도 병원 가요? 응. 물리치료? 응. 많이 아파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자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요. 별로 안 아파. 그냥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야. 거짓말.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남편을 따라가기로.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얼마나 친밀한지 모두 확인하기로.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기로. 나는 옆에서 잠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두운 색 재킷에 모자.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남편은 보통 9시쯤 나갑니다. 오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먹어요. 남편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러게요. 나 오늘 좀 늦게 들어올 거야. 심장이 쿵했습니다. 왜요? 병원 가고 친구 만나기로 했어. 저녁 먹고 올게. 누구요? 옛날 회사 동료. 또 거짓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이 집을 나선 건 9시 15분이었습니다. 나는 5분을 기다렸다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남편은 지난번처럼 버스를 탔습니다. 나도 같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서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지난번 그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나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한동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로비에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최미선.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나도 뒤따라갔습니다. 공원은 한적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팔이 닿을 정도로. 남편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그 여자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그 여자가 기뻐하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나는 나무에 기대서 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드럽게. 오랜만에 보는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로비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위층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층에서 멈췄습니다. 6층. 나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숨이 가빠졌지만 참았습니다. 6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각 집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복도 끝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나올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의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계단으로 내려와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했으니 늦게 올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6시쯤 나는 눈물을 닦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7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친구 만나고 왔어요? 응. 저녁은? 먹었어. 나 배불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입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말인데. 아버지가 왜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확인했어. 아버지가 계속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 만나러 다녀. 엄마, 확실해요? 응. 엄마가 직접 봤어. 또 침묵. 민수야? 엄마. 잠깐만요. 제가 수진이한테도 얘기하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민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저랑 수진이가 이따가 집에 갈게요. 아버지 계실 때 같이 얘기해요. 그래.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녁 7시 민수와 수진이가 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다 모였어? 무슨 일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나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신다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사실이에요. 남편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배신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 사실이잖아요. 무슨 사실? 당신 착각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착각이 아니에요. 내가 봤어요. 아파트 앞에서 그 여자 만나는 거, 선물 주는 거, 다 봤어요.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여자친구야.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럼 뭔데요? 그냥 친구야. 나이 들어서 이야기 나눌 사람 생긴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친구가 서로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요? 친구한테 목걸이를 사줘요? 친구 집에 3시간씩 있다 나와요?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 나 뒤쫓아다녔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다른 여자 만나신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남편이 인정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엄마하고 50년을 살았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나도 외로웠어. 당신 엄마는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다야. 나랑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웃지도 않고.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50년 동안 뭐 했는데요? 알아.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 하지만 그게 다야? 우리 관계가 그냥 익숙함만 남은 것 같아서 힘들었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바람을 피우시면 어떡해요? 바람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남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 행복하고 싶었어.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그때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사람이에요. 외로울 수도 있죠. 나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뭐라고? 엄마,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남자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수진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긴 해요. 민수야?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요. 황혼 이혼도 많고.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아버지 편을 들고 있는 거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일은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50년 산 아내를 두고 엄마도 아버지한테 잘해주셨어요?
솔직히 엄마 요즘 아버지한테 무관심하셨잖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가 보기엔 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버지는 잘못하셨지만 엄마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신 것 같아요. 나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뭐 했는데? 알아요.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이제라도 서로 노력하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이혼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이해하고.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너희들, 엄마가 참고 살라는 거니? 엄마 나이가 있으신데 지금 이혼하시면 어떡해요?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시선? 시선이 중요해? 중요하죠. 엄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체면도 생각하세요. 며느리 선영이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크게 만든다고? 네. 지금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조용히 넘어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참고 살라고.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차피 오래 안 살잖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나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오래 안 산다고? 그래서 참으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이랑은 정리할게.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리? 진심이에요? 응.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잘못 인정하시고 엄마도 이해해 주시고.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최선이에요. 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아이들. 50년 동안 헌신한 가족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나한테 참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이해하라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다들 가봐요. 피곤해요. 엄마 화해하실 거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실까? 괜찮으실 거야. 시간 지나면. 아버지 정말 정리하세요. 약속이에요. 그래, 알았어.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아이들이 나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 집에서 혼자가 되어 있었다는 걸. 남편도 아이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었습니다. 참고 살아라. 조용히 넘어가라.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잠깐 알게 된 사람이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74. 당뇨의 고혈압, 거기에 작년부터는 무릎까지 안 좋아져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대기실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상할 리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예약이 겹쳐서 자주 마주치게 됐대. 남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담담하게. 마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그 사람도 무릎이 안 좋아서 다니는데 나보다 좀 어려. 환갑 좀 넘었대. 그래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삶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병원 가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원래 한 달에 2번 다니던 정형외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됐습니다. 물리치료 받으러 가야 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응, 선생님이 자주 오래.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잊고 있었던 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갈 때마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평소에 입지 않던 감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 스웨터는 3년 전 큰아들이 사준 건데 남편이 나이 든 사람이 이런 거 입으면 어색해라며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옷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래, 그냥 입었는데. 남편은 거울을 보며 옷깃을 매만졌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겨울 김장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나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 친구들이 자주 연락하니까요. 같이 등산 다니는 모임도 있고 동네 경로당에서 알게 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응, 나야.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지금? 괜찮아. 집사람은 부엌에 있어. 그 순간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집사람은 부엌에 있어라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여보, 약은 챙겨 먹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는 너무 친밀했습니다. 응, 당신 말대로 아침에 먹었어. 걱정 마. 당신? 나는 부엌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반쯤 누운 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주 화요일에 보자. 응, 나도. 전화가 끊어지고 남편은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11시쯤 잠자리에 들었고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약은 챙겨 먹었어? 그 여자는 남편의 복약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사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당신 말대로 아침에 먹었어. 당신. 남편은 나한테도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보 또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결혼 50년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당신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 남편의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통화 기록은 깨끗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만한 번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 딸, 몇몇 친구들. 그리고 내 번호.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문자함에는 자녀들과 주고받은 안부 인사, 동네 슈퍼마켓 할인 문자, 병원 예약 확인 문자만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나는 문득 삭제한 문자함을 눌렀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삭제한 문자도 한동안 남아있다는 걸 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미선. 오늘도 보고 싶어요. 오빠. 집 얘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기다릴게요. 항상. 메시지는 3일 전 것이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집 얘기? 무슨 집 얘기를 한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잘 잤어? 응.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밥을 떠서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아니, 다음 주. 그래요.
나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입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삼켰습니다. 저 어제 전화 받았죠? 응? 아, 친구한테서. 무슨 친구요? 병원에서 알게 된 사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예요? 여자친구예요? 여자. 근데 왜? 그냥요. 목소리가 들려서. 아, 그래. 남편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된장찌개를 떠먹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잠깐의 침묵. 최미선. 왜 그래,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최미선. 어젯밤 문자 메시지에 그 이름.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남편은 동네 경로당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요즘 거기서 바둑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책장과 먼지 쌓인 책들, 그리고 작은 책상. 거기 서랍에는 남편의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명의로 된 공동 통장, 남편 명의 개인 통장, 그리고 적금 통장 몇 개. 나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통장은 생활비로 쓰는 거라 매달 입출금 내역이 비슷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 개인 통장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연금이 입금되고 그중 일부를 공동통장으로 옮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간의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현금 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대에 50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에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거나 필요하면 내게 말해서 제가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다른 통장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랍 맨 뒤쪽에 숨겨져 있던 통장 하나. 남편 명의였지만 내가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은행은 신한은행. 개설 날짜는 작년 4월. 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입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총 11번.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재 잔액은 550만 원. 출금 내역은 없었습니다. 나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남편의 연금에서 조금씩 빼돌린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리고 왜 이 통장을 숨겼을까요? 집 얘기는 언제쯤 하실 건가요? 갑자기 어젯밤 그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여자. 빈번해진 병원 방문. 친밀한 전화 통화. 숨겨진 통장. 그리고 집 얘기. 저녁 6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바둑 재밌었어요? 응, 오늘 한 판 이겼어. 남편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식사 중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있잖아요. 응? 그거 지금 얼마나 있죠? 남편이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요. 딸이 물어봐서요. 애가 우리 노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 걱정할 거 없다고 해. 우리 충분히 있어. 그래도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 2,500 정도 되지 않을까? 적금하고 예금하고 합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맞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른 통장은 없어요? 다른 통장? 무슨? 혹시 제가 모르는 통장 있어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어. 왜 그래, 오늘?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한다고. 이대로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기록뿐 아니라 사진첩도 봤습니다. 대부분은 손주들 사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사진들, 그리고 풍경 사진 몇 장. 그런데 작년 10월쯤 찍힌 사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 입구,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남편과 한 여자. 여자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등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자연스럽게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제목은 내장산 단풍.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10월, 남편은 친구들과 등산 간다고 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장산에 다녀온다고. 나는 아무 의심 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죠? 다음 날 나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왜요?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한다고. 비밀 통장이 있다고. 엄마? 아니야. 괜찮아. 그냥 엄마가 예민한가 봐.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걱정되게. 응,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아이들한테 말했다가 괜한 소동만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간다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물리치료 받는 날이지? 응.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남편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감색 바지에 깔끔한 셔츠. 그리고 면도를 아주 깨끗하게 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요즘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응, 좀 그래. 선생님이 자주 오래. 남편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 모습이 데이트 나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몇 시쯤 돌아와요? 3시쯤? 오늘 치료 시간이 좀 길어. 남편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10분을 기다렸다가 재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남편은 버스를 탔습니다. 나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모자를 푹 눌렀었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보며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가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병원은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고 남편은 30분쯤 지나서 내렸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곳은 한적한 주택가였습니다. 새로 개발된 듯한 깔끔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길을 건너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드림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나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카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집안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외출도 줄었고 집에 있을 때도 내 눈치를 봤습니다. 여보, 차 한잔 할까? 괜찮아요. 오늘 날씨 좋네. 같이 산책 갈까? 아니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아버지하고 화해하셨어요? 엄마 대답 좀 해주세요. 알아서 할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병원 가야 해.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세요. 진짜 병원이야. 정기 검진 날이야. 믿어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10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15분을 기다렸다가 재킷을 걸치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은 버스를 탔습니다. 나도 탔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 방향이 맞았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는 걸까? 버스는 종합병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나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정말 접수를 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복도 한쪽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남편이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았습니다. 정말 병원에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나는 뒤따라갔습니다. 남편은 병원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블룸은 카페라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카페 맞은편 약국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거기서 카페 안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휴대폰을 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그 여자가 왔습니다. 최미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약국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여자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하듯이. 나는 약국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도 모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나도 약국을 나와 뒤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나는 급하게 다른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기,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출발했습니다.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듯한 빌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남편을 태운 택시가 한 빌라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려고. 남편과 그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 왼쪽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사서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빌라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오래.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그 빌라로 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왼쪽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선이 나를 보고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 씨 아내예요. 그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안에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그 여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은 깔끔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안쪽에 침실이 보였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됐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쯤요. 1년.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났다고 했던데. 네. 처음에는 정말 우연히. 우연히 1년씩 합니까?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들었어요? 아내분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50년을 잘 살았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외롭다고 했어요. 외롭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외로웠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오빠를 만나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제 남편을 빼앗아도 되는 이유인가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남편이 먼저 뭐예요? 그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백했다 이거죠? 알아요. 우리 남편 성격. 한번 마음먹으면 적극적이죠.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준 건 당신이잖아요. 기혼자라는 걸 알면서. 그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뭐라고요? 오빠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사랑이에요?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50년 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요? 그 여자는 고개를 들고 나를 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빠를 사랑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빠는 말했어요. 아내분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건 오빠는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런 걸 느낄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정말 나는 남편을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함께 산 걸까요?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처음으로 남자답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미안해요. 진심으로. 하지만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만 갈게요. 아주머니. 한 가지만 물을게요. 네. 남편한테서 돈 받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현관 옆 신발장 위에 뭔가 보였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우리 집 열쇠.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그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 열쇠네요. 오빠가 혹시 몰라서 하나 줬어요. 혹시 몰라서?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우리 집 열쇠를 줬습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달쯤. 한 달. 그동안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올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없을 때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아주머니.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오지 마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 여자는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우리 집 열쇠예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여보, 그게 언제부터 줬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여자한테 우리 집 열쇠를 줬어요? 미안해. 나도 생각이 짧았어. 나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며? 갔어. 그리고 그 여자 만났죠? 카페에서. 그리고 그 여자 집에 갔죠?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고요?
74 먹은 사람이? 여보,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어. 나는 사람이 아닌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을 몇 벌 챙겼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짐 싸요. 어딜 가려고? 모르겠어요. 일단 나갈 거예요. 남편이 내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더 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혼해요.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여보, 정신 차려.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요? 나이가 많으면 참고 살아야 해요? 우리 50년을 살았잖아. 그 50년을 당신이 배신했잖아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나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50년 동안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최미선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옆에.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거 없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여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말씀하세요. 아주머니한테.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요? 뭘 말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대신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랑 살고 싶어 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미선을 보고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진짜 마음을, 그리고 그의 진짜 계획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 옆에 서서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는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아주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해봐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행복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래요. 좋아요. 여보. 이혼 합의서 준비해요. 내일 당장.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급하게. 급해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재산 문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가 잘 챙겨드릴 거예요. 나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도. 오빠 걱정이 되니까요. 걱정?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빼앗은 게 아니에요.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집도 예금도. 반반? 응. 내가 불공정하게 하지 않을게. 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숨긴 통장은요? 그건 신한은행 통장. 550만 원 있는 거. 그것도 반반 나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건 다 알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여보, 그건 그 여자 주려고 모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 돈은 당신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진 거 알아요?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남의 남편을? 오빠는 이미 아주머니한테서 떠나 있었어요. 제가 오기 전부터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변호사 사무실 가자. 거기서 정리하자. 변호사는 이미 만났어요. 뭐? 일주일 전에 이혼 상담받았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짜 이혼할 거야? 당연하죠. 우리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없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조건을 얘기하자. 조건?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나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위자료는 당신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낼게. 얼마면 돼?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뒀어. 나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합의서였습니다. 대충 훑어봤습니다. 집은 반반, 예금도 반반, 남편 명의 통장들도 반반으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 이게 뭐예요? 합의서야. 이렇게 하면 서로 깨끗하게 정리되잖아. 나는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준비했다는 게 언제부터 계획한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요. 한 달쯤. 한 달. 그동안 남편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냥 서명하세요. 오빠가 성의껏 준비한 거예요. 성애? 네. 오빠는 아주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미선이한테 화풀이 하지 마. 화풀이? 이게 화풀이로 보여요? 미선이는 잘못이 없어. 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앞에서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안 해요. 뭐? 이 조건으로는 안 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왜? 공정하잖아. 공정? 50년을 함께 산 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제대로. 인정했잖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말로만?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진실을 말해요. 뭐? 당신이 바람 피운 거. 그 여자랑 살려고 나를 버리는 거. 다 말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애들이 알 필요 없어. 있어요. 아이들은 나보고 참으라고 했어요. 아버지 편을 들었어요. 진실을 알아야죠. 그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주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부모 험담을. 험담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애들한테 말할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요. 뭐? 우리 아는 사람들, 친구들, 다 알아야 해요. 여보, 그건 좀. 왜요? 부끄러워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진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조용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것을. 자기 체면 지키면서 나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 방식대로 할게요. 무슨 소리야? 법원 가요. 재판으로 하자고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재판? 왜 그렇게까지? 당신 잘못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여보, 그렇게 하면 우리 둘 다 힘들어. 상관없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으니까. 그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선아, 잠깐만 밖에 나가 있어.
하지만, 제발. 그 여자는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돌아서 말했습니다. 오빠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자. 진정은 당신이 해요. 재판까지 갈 필요 없어. 우리 조용히 정리하자. 싫어요. 왜? 당신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대가? 내가 위자료도 주고 재산도 나누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해? 사과요. 사과했잖아. 진심이 아니었잖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 나갈게요. 어딜 가려고? 모텔이든 어디든. 여보, 집에 있어. 내가 나갈게. 필요 없어요. 나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제발. 나는 뒤돌아서 남편을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 언제부터였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당신이 낯설었어. 같이 있어도 외로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뭐예요? 제발. 오빠를 놓아주세요. 나는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빠는 이미 아주머니 곁에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여자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근처 모텔의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준비한 서류들, 통장 내역서, 휴대폰 문자 증거,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문서, 재산 분할 청구서. 나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박철수 씨 아내. 아, 네. 안녕하세요. 진행하려고요. 이혼 소송. 결심하셨군요. 네. 재산 분할은 전부 청구할 거예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부요? 네. 남편이 잘못했으니까요. 불륜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재판이 길어질 텐데요. 상관없어요. 시간이 걸려도.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민수야, 엄마야. 엄마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걱정하시던데. 아버지 걱정은 안 해도 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이혼하기로 했어. 뭐? 아버지가 그 여자랑 살겠대. 그래서 엄마가 이혼해주기로 했어.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가 그럴 리 있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그리고 수진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진이는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응. 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응. 그리고 수진아, 이건 내 아버지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알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그날 오후 아이들이 집에 모였습니다. 나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래.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지.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편들어서.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엄마 혼자 어디 계세요? 응. 모텔. 집에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엄마. 민수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강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서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소송이요. 말했잖아요. 재산을 전부 달라고. 미쳤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요. 반반으로 하자고 했잖아. 싫어요. 여보,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나도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남편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인데 원고 측에서 전부 청구하셨네요.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과도한 요구입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불륜이 입증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산 전부를 가져가는 건 피해자인 원고에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남편이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조용히 끝내자. 싫어요. 이러면 우리 둘 다 힘들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재판으로 가자. 하지만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모텔방에서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들,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가방 밑바닥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가 그 여자 집에 갔을 때 몰래 녹음한 것. 오빠는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그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까지 한 달. 그 한 달 동안 나는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고 증인을 섭외했습니다. 남편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저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으니까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먼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사진들,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판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들은 사생활 침해로 얻어진 것입니다. 무효입니다. 내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수집입니다. 하지만 허락 없이 녹음한 건 녹음 당사자 중 한 명이 원고입니다. 합법입니다. 판사가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그 여자였습니다. 최미선. 그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입니다. 친구요? 단순한 친구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연인 관계입니다.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셨습니까? 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제시되고 증인이 신문되고 변론이 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말씀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50년을 이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난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함께 견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저에게 거짓말하고 우리 집 열쇠까지 그 여자에게 줬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우리 50년을 부정한 거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재산 전부를 청구하신 겁니까? 아니요. 나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재산은 상관없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나는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산 청구를 철회합니다. 철회요? 네. 대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길 바랍니다. 무슨 대가 말입니까? 사회적 대가입니다. 나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 재판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든 지인들에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가족을 배신했는지 모두가 알게 하겠습니다. 여보, 제발. 그게 진짜 벌입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원고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몫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 제가 진짜로 기여한 만큼만.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50년 동안 제가 가사 노동으로 기여한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모은 돈들. 그것만 받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이면 거의 6할 정도가 되는군요. 네. 제가 기여한 만큼입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너무 과도한. 아닙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50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 6할, 피고 4할로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남편의 변호사가 항의했지만 판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의 불륜과 배신이 명백히 입증됐습니다. 이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미 끝났어요. 재산도 빼앗고 명예도 빼앗고 나한테 남는 게 뭐야?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가 남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재산 분할이 완료됐습니다. 나는 새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곳. 통장에는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됐으니까요. 친구들도 지인들도. 남편은 더 이상 경로당에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괜찮아. 집 좋네요. 그치?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뭐가? 아버지랑 끝까지 간 거. 나는 웃었습니다. 후회? 하나도. 정말요? 응. 엄마는 이제 자유야.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5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의 여자는 순하고 느리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여도 된다고 믿죠.
하지만 우리는 참고 있었을 뿐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모든 걸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70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래.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셨대요. 엄마 한번 가보시는 게. 아니야. 엄마. 민수야, 그건 엄마 일이 아니야. 그 사람 선택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그 사람 아내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머리도 정리했습니다. 오랜만에 나 자신을 돌봤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내 인생이. 에필로그. 1년 후 나는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의 카페. 혼자 사는 노년층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혼 이혼을 한 사람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혼자 사는 노인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여자는 6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상담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날 밤 카페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많구나. 참고 사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후회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유로웠습니다. 70낸 남편의 비밀 계좌.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쁜 방향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는 진짜 나로 살아갑니다.